중세시대 전쟁은 매우 비열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군은 없고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놀랍게도 많은 기사들이 이 순간 빨리 항복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보다 포로가 되는 쪽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보통 전쟁의 전사들과 다르게 영광스러운 전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백기들 들고 항복을 시도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비겁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시대를 지배하던 냉정하고 치밀한 경제적 논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비열한 전사들의 중세 전쟁의 낭만적인 이미지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기사들이 죽음보다 포로를 원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의 기사가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그 시대 기사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평민이 아닌 당대 사회의 지배 계층인 귀족이었고 땅을 소유한 지주였으며 복잡한 의무 관계에 묶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갑옷, 말, 무기,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종자와 보병들까지 모두 엄청난 비용이 드는 투자였습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위험한 모험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중 가장 값나가는 것이 바로 적기사 그 자체, 즉 포로였습니다. 여기서 중세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규칙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몸값 제도입니다. 적군의 기사를 포로로 생포하면 그 기사는 더 이상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그는 움직이는 보물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 그의 영주, 그의 영지가 그를 되찾기 위해 지불할 돈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상품이 됩니다. 따라서 전쟁터에서 상대 기사를 죽이는 것은 오히려 가장 멍청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죽인 기사의 갑옷과 말을 약탈하는 것보다 그를 살려서 거액의 몸값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단순한 관습을 넘어 전쟁에 참여한 모든 기사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임의 법칙이었습니다. 자신이 중세의 기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투가 벌어지고 아군의 진영이 무너집니다. 적 기사들이 당신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당신의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으로 가득 찹니다. 저 적 기사들이 전투의 규칙을 존중할 사람들일까? 내 갑옷과 문장을 보면 내가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부유한 기사라는 것을 알 텐데 당신은 검을 높이 들어 칼자루 쪽을 적에게 보여주거나 나는 포로가 되겠다고 크게 외칩니다. 적 기사들도 당신을 죽이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빠르게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된 기사는 죄수라기보다는 명예로운 손님에 가까운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시는 받았지만 족쇄와 감옥보다는 적 기사의 성체에서 지내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계급의 동료이며 언젠가는 역으로 자신이 포로가 될 수도 있는 입장임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호보험 시스템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의 포로가 되지만 내일은 내가 당신을 포로로 잡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사라는 특권 계급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냉혹한 이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보병이나 농민 병사, 십자군 전쟁 때의 이교도들은 이 명예로운 규칙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포로로 잡히더라도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운명을 맞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중세전쟁의 이면에는 계급에 따른 생명의 가치 차이가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몸값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00년 전쟁 시기의 가장 유명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356년 푸아티에 전투에서 프랑스 왕 장 2세가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흑태자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의 몸값은
당시 프랑스 왕국 1년 세입의 2배가 넘는 거의 300만 리브르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프랑스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고 몸값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폭등은 결국 파리와 전국에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포로가 나라 전체의 경제를 뒤흔든 것입니다. 개인 기사의 몸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4세기 영국의 기사 토마스 보러의 경우 그의 몸값은 1300파운드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그가 소유한 작은 마을 하나의 가치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족은 그를 되찾기 위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영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상으로 가문 전체의 경제적 생존을 걸고 버리는 도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몸값이 설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기사는 전문 군인이자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를 잃는 것은 전투력의 손실만이 아니라 부대의 지휘 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죠. 둘째, 귀족으로서의 명예와 체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문의 기사를 포로로 두고 몸값을 치르지 않는 것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포로로 잡은 측에도 이익이 되어야 했습니다. 몸값 협상은 일종의 거래였고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이어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포로 석방의 과정은 단순히 돈을 보내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외교적, 법적 절차를 동반했습니다. 포로를 잡은 기사는 먼저 그 사실을 영주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포로일수록 국왕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포로의 신분과 가치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그 조건은 공식 문서로 작성되었는데 몸값의 총액, 지불 방법, 지불 일정, 그리고 불이행 시의 처벌 조항까지 상세히 명시되었습니다. 몸값은 한 번에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분할 납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할부금을 받으면 포로는 일시적으로 풀려나 명예서약을 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명예서약이란 나머지 몸값을 반드시 지불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 서약을 어기고 도망치거나 지불을 거부한다면 그는 더 이상 명예로운 기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신세가 되었죠. 중세사회에서 기사에게 명예의 상실은 사회적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때로는 몸값의 대가로 돈이 아닌 다른 것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체의 양도, 정치적 맹세, 혹은 다른 포로와의 교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포로 교환은 특히 장기전에서 흔히 벌어졌는데 양측 모두 전투 경험을 쌓은 귀중한 인력을 다시 전선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 협상에는 중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은행가, 상인, 심지어 교황청의 사절까지도 몸값 협상과 금전 이체를 중개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나 피렌체의 대은행들은 국제적인 몸값 거래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금액을 선대금으로 지불하고 포로의 가족에게 고리대금을 씌우는 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전쟁이 이들에게는 거대한 금융사업이었던 셈입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하나의 소규모 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잔 다르크의 경우처럼 기사도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이단 재판에 회부되어 화형에 처해진 그녀의 사례는 기사도적 규칙이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포로를 잡은 기사의 재정 상태와 도덕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기사가 부유한 포로를 잡았다면 몸값을 더 빨리 받아내려 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 몸값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전쟁의 양상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대규모 회전에서의 결정적 승패보다는
상대방 기사들을 포로로 잡는 전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화려한 문장도 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를 죽이지 말고 포로로 잡으세요라는 일종의 광고이자 보험이었습니다. 화려한 갑옷은 동시에 생명보험이었던 셈입니다. 만약 포로가 되었는데 적이 기사로서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하급 기사나 가문이 기울어진 기사가 포로로 잡히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포로로 잡히면 가문의 여성들이 몸값을 마련하는 임무를 떠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고 협상하며 가문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백년 전쟁 후기 아젠쿠르 전투 등에서 화약 무기의 발전은 기사 계급의 역할을 약화시켰습니다. 평민 병사도 먼 거리에서 기사를 쓰러뜨릴 수 있게 되면서 기사가 독점하던 전쟁 방식과 그에 수반된 규칙들이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왕국이 성장하고 상비군이 발달하면서 포로는 이제 국가의 재산이 되었고 국가 간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가 되었습니다. 개인 기사가 포로를 잡아 개인적으로 몸값을 받는 행위는 점차 군율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중세 기사들이 포로가 되길 바랐던 이유는 지혜이자 계급 특권을 공고히 하는 장치였습니다. 중세와 현대는 정말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역사 읽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